둘째인 저에게 글도 가르쳐주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사람이 참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힘쓰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고요. 어깨에 총알이 관통해서 어깨를 높이 못 올리고 힘쓰는 일도 전혀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고 전혀 무언가 들어올릴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자 있는 사람을 만나냐며 분명히 고생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때는 부모님이 참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착하니 괜찮을 거라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하면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고생의 시작이었죠. 남편은 일을 제대로 못하니 부동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야 말이죠. 자식은 생겨서 입은 하나 늘었는데 텅 빈 사무실을 보다 못해 아이가 유치원 갈 무렵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해본 게 바로 식모일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식모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3시까지만 잠깐 하면 일이 끝나니까 일 마치면 장 보고 아이랑 같이 집 오면 되니 딱이었죠. 그렇게 식모일을 10년 가까이 하는데 어미가 청소일 하는 게 자식에게는 숨기고 싶은 일이었나 봅니다. 친구들과 함께 집에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니 친구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친구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 아들을 보고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려던 차였습니다. 아들이 재빠르게 말을 가로채더니 우리 엄마는 가정주부야. 아버지가 돈 벌어오시는 걸로도 충분히 생활이 되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게 속상하기도 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그날은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고 아들도 제 앞에서 말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표정이 계속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대체 둘 다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지만 차마 있었던 일을 말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아들 녀석에게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집에 돌아온 아들 표정이 매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죠.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길래 저는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아들의 말에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왜 저를 낳았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창피하게 힘들게 할 거면 왜 낳았냐고, 기를 형편도 안 되면서 왜 그랬냐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에 정신을 차렸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나가! 라고 소리 지르곤 그대로 이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 상태가 좋지 않아 그대로 방 밖으로 나왔지만 아들이 내뱉은 말은 가슴에 무거운 추처럼 자리 잡았네요. 나중에서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하필이면 제가 식모로 일하는 곳의 아들이 제 아들과 같은 학교의 선배였나 봅니다. 그 선배가 아들에게 찾아와 제 이름을 말하며 손맛은 좋은데 영양식을 만들지 못한다며 오므라이스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무슨 달걀 후라이를 올려놨더라,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어머니 가정주부 아니었냐고,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추궁했고 결국 거짓말이었던 것이 다 탄로난 거죠. 그러자 가난하고 못 산다고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돈은 벌지만 아들을 창피하게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생활비를 빼고 틈틈이 모아둔 돈으로 슈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라는 게 정말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더군요.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들러서 뭐 사 먹을 수 있게 간단하게 믹스커피 한 잔씩 팔기도 하고 저녁이면 작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술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또 새벽 1시를 넘기기 일쑤였죠. 거기에 사람들이 취하면 참 별의별 것을 다 봅니다. 성희롱은 양반이고 추행도 서스름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싸대기를 날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꾹꾹 참았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지만 묵인하더라고요. 손님이 저에게 추근덕대길래 재빨리 쳐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제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자 데리러 온 건지 슈퍼로 오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은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지금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고 슈퍼 평판이 나빠지면 먹고 살 길도 없으니 그저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싶더군요. 남편은 제 모습에 미안하다 말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못 드니 슈퍼에 들어오는 물건을 들여다 주지도 못하고 절 지킬 수 없으니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슈퍼에서 가게를 보기도 하더군요. 어느 날은 너무 졸려서 길거리를 걷다가 깜빡 졸아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잠을 줄이면 우리 가족은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었죠. 몸은 혹사당했지만 그 돈으로 아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래도 조금은 내 생활이 수월해질 거란 생각으로 조금씩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들은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혼전 임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어찌나 놀랐는지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야? 라면서요. 아들은 이제 저도 다 컸다는 건지 말 한마디를 지지 않더랍니다. 유일한 내 편이에요. 인생 낙오자인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결혼까지 떡하니 하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소리는 왜 질러요? 그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게 많다며 한풀이를 합니다. 난 내 가족한테 그렇게 패 끼치고 살질 않을 거야. 내 아내랑 태어날 자식들만 돌볼 테니까 두 분은 이제 서로만 생각하고 사세요. 사실상 절연통보였습니다. 전 그야말로 하늘이 노래졌죠. 아들이 일을 시작해서 이제야 조금이나마 내가 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며 아들을 최근에 봤지만 아들의 표정은 더욱더 일그러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표정은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 거지 같은 집구석 지긋지긋해. 대체 왜 나한테 빌붙으려고 했던 건데? 길러줘서? 그걸로 그렇게 생색내려고 하는 거면 앞으로 조금씩 용돈이나 붙여줄 테니 그거나 받아서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라며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인생 헛살았구나 싶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충격이었는지 그 뒤로 몸에 기운이 없어 보이고 밥도 제대로 먹질 않았습니다. 점점 야위어져가는 몸에 당신이 죽으면 나 혼자인데 날 생각해서라도 좀 기운 좀 차려 라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 같은 짐덩어리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남편은 그대로 저를 떠났지만 아들에게는 그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에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남편이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남편을 그렇게 조용히 보냈습니다. 일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남편이 참 원망스럽고 밉기도 했지만 텅 빈 집을 보니 그래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더 좋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같이 일 끝내고 집으로 들어와 온기 하나 없는 이불을 덮으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생활한 지 3년이 지나자 슈퍼를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벌리고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이 쉽지 않아 쉬었다 걷고 하는데 슈퍼 일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니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관절이 다 닳았다고 하더랍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60도 안 된 사람이 벌써 관절이 다 없어졌다면서 일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몸이 망가져라 자식을 키웠지만 자식놈은 여자 만나서 저렇게 나가버렸으니 참 인생 덧없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 차라리 나를 위해 썼더라면 이렇게 슬프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 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슈퍼를 접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식당 일을 하는 친한 동네 언니가 제가 글도 좀 알고 덧셈도 할 줄 아니 카운터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하고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손님이 내밀은 영수증을 보고 그대로 계산만 해주는 일이라 손쉬웠죠. 회사가 많은 동네라 그런지 점심시간만 바짝 바쁘고 나면 늦은 오후부터는 여유롭게 쉴 수도 있고 식당임에도 주말에는 쉬는 것이 몸에 무리가 가지도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언니에게 생각날 때마다 고맙다고 말한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늘 고맙다 하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부탁이라면 뭐든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하더군요. 식당에 오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절 마음에 들어해서 만나고 싶어 하니 한번 만나주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 제대로 꾸미지도 않고 편한 옷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몸도 성하지 않은데 어떤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니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만나러 향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가게에서 절뚝절뚝 걸어오는 모습에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다가와 부축해 주더군요. 그리고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 떨어지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퇴행성 관절염인데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다닙니다. 정이 뚝 떨어졌을 거란 생각과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의자로 안내해서 앉히고는 많이 아팠겠다라며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져 생각해보니 이제껏 저를 위로해준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걸 깨달으니까 제 인생이 참 서글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돈이 없고 몸이 불편한 걸 알면서도 저와 자주 만났어요. 손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성품이 착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꼼꼼한 성격이 보여 제가 점점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를 저로 봐주는 이 사람의 모습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재혼이다 보니 크게 하지 않고 혼인서약서에 반지만 교환하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의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예전에 식모로 일했던 곳이 생각날 정도로 좋은 집이라 정말 이곳이 남편 집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재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꽤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크진 않지만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어 사장님 소리 듣는 사람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그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말했었으니까요. 남편이 무릎 수술도 해주고 같이 산책도 하며 재활운동도 같이 해주면서 살뜰히 보살펴주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니 전 아내가 병으로 사별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너무 일에만 집중해 제대로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것이 한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하니 저는 50이 넘어서야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놈은 참 빨리 사라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혼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혼했다면서요? 다행이네요. 엄마도 행복해져서요. 몇 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그것도 따뜻한 목소리에 참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매정하게 나갔어도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오랜만에 전화 후에 친한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왔는데 재혼했다는 말에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경제력이 괜찮은 곳으로 시집갔다는 언니의 말에 갑자기 표정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참 효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뒤통수에 망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 그야말로 아들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며칠 뒤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아들이 참 씁쓸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나가서 몇 년 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더니 돈이 있다고 하니 먼저 제 집으로 초대를 하니까요. 이래서 사람들이 돈 하나 싶었습니다. 약속날이 되어 아들의 집에 가니 이제 막 유아원에서 하교한 손자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집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세 식구가 살기엔 딱 좋다고 생각될 만한 크기였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앉으니 며느리가 대뜸 손주에게 할머니야, 할머니 해봐 라고 합니다. 손주는 낯을 가리는지 저를 보질 않았는데 그 모습에 어머니, 애가 낯을 가려서요 라고 웃더군요. 오늘 처음 얼굴 본 며느리에게 너도 오늘 날 처음 보는데 넌 낯가림이 없나 보구나 라고 하고 싶은 걸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다면서 자기가 열심히 차렸기에 먹어보라는 말에 한 수저 들면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아들이 대뜸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한 아저씨 돈 얼마나 있어? 집은 몇 채나 가지고 있고 손주한테 용돈 좀 안 주시려나? 갑자기 머리에 피가 싹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저 말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정말 저게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고 제가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에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웃으니까 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했는지 신나게 말합니다. 회사 사장님이라 했던가? 나 거기 취직하면 바로 부사장으로 달 수 있어? 아니면 사원으로 실무 좀 배우고 올라가야 하나? 이제 만나면 아버지라고 하면 되지? 그 말을 듣자
아들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말이 생각나더랍니다.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라고 하며 문 밖을 나가던 그날이 전 아직도 생생한데 아들에게는 돈 앞에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안 물어보고 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들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감싸는 게 더 가관입니다. 이이가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건너서 듣고 자기가 불효자라면서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인사라도 한번 드리지 그랬냐니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아들 본 게 언제였는지 생각하며 들어보니 결국엔 돈 좀 달라고 회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아들 부부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전에 있었던 일을 네가 반성하고 다시 연을 이으려는 건가 보고 판단하려고 나온 거였어. 하지만 네 모습을 보니 그런 건 전혀 없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던데 자식이었던 네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살 수 있게 더 이상 안 만났으면 좋겠구나. 저의 냉랭한 모습에 아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가 지금 돈이 급하다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 지갑 안에 있던 100만 원을 그대로 아들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가지고 다니라고 해준 남편에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는 말도 없이 그대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갔어도 아들이라고 여겼던 자식을 시간이 흐르고 흐른 뒤에야 제 스스로 잘라내고 나니 참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노발대발하며 그깟 100만 원으로 잘라버린 게 다행이라고 잘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을 위해 살아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